자, 전자기학 기초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학 기초특강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전체적인 기호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단위 환산에 관한 문제, 수학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다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몇몇 문제만 발췌해서 풀어드릴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지 아마 나눠드렸으니까 그 답안지 체크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기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은 일렉트로마그네틱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원래 일렉트로마그네틱 특수인데, 그죠? 자, 전자기적인 에너지 또는 신호의 발생, 전송, 수신, 처리, 변환, 저장 등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로인을 공부할 때도 또는 전기 기기를 공부할 때도 또는 전력공학을 공부할 때도 제어를 공부할 때도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다 전자기학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바탕은 전부 다 전자기학이 기본 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 회로, 전기, 희귀, 발전, 송전, 배전, 뭐 변전도 있겠죠. 제어,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의 모든 전기 전자공학 분야의 응용 기초가 되는 학문이 전자기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이제 항상 이 빗대어 말씀을 드리는 게 회로이론과 전자기학을 빗대어 말씀을 드립니다. 회로이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과목 특성상 공식 하나만 잘 외워놓으면 그 공식을 빗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공식만 잘 기억해내면은 어떤 문제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학은 얘들이 처음부터 2장부터 쭉 연계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장부터 12장까지 한 번 정도로 꼭 훑어 중간에 멈춤없이 훑어 가야지만 가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좀 문제는 쉬웠겠지만 중간에 가다 멈추면요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2장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앞에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게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장부터 12장까지 정확하게 정독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쭉 훑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완전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과목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는 일렉트로 마그네틱스라 표현될 거고요. 일렉트로 플러스 마그네틱 플러스 IEC라고 표현될 거고요. 이 일렉트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 호박이라는 그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호박이라는 보석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한복에 달려 있는 그 한복에 달려 있는 게 뭐라 그러죠 이거?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옛날에 호박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벌레 같은 거나 뭐 무슨 뭐 나뭇잎 무슨 뭐 어떤 뭐 물체들 이런 거 갖다 이게 굳어져 가지고 암석화되고 얘들이 나중에 갈고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습니다. 안에 화석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헝겊 같은 걸 막 닦아요. 닦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막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밤에 닦으면 이게 불꽃이 팍팍 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경우가 봤냐? 아 이게 전기가 통하는구나, 정전기구나. 보통 이런 걸 마찰전기라 표현하는데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일렉트로라는 어원을 만들어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마그네시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가 많냐면 철광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목동이 양치기를 양을 막 치고 있다가 쉬고 있는데 지팡이를 땅에다 딱 놓고서는 그냥 갑자기 손을 놔버려놓고서 좀 쓰러졌어요. 쉬느라고. 근데 갑자기 이 지팡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봤더니 알고 봤더니 지팡이가 약간 자성체 성질이 있는 거고 땅이 철광석이다 보니까 반짝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 특성에 의해서 나온 게 마그네시라는 자석이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합해져서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스라는 전자기학이라 즉 전기학과 자기학을 합쳐놓은 과목이 바로 뭐가 된다? 전자기학의 어원이라는 거죠. 즉 호박이 깃털이나 지푸라기 잡아당기는 현상이나 자석이 철조각을 끌어당기는 현상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자기학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전자기학을 문제 풀기 위한 과목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들이다 외워야 될 것이고 공식을 들이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전자기적인 현상은 전기 전자공학의 모든 현상을 얘기하면서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문 열 때 갑자기 따끔따끔거리잖아요. 이게 정전기 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전선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예요? 전선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고 전선이 없어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무선 전력 전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전부 다 전자기학이 바탕으로 된다는 거. 특히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단자를 꽂아야지만 충전이 됐었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 무선으로 올려만 놓더라도 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전자계정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그런 원리들. 핸드폰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 예. 핸드폰을 통해 대화하는 거 누가 만든 겁니까? 니콜라 그 뭐죠? 니콜라스 테슬라가 그거에 대한 원리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통화를 못 할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눈에 비추도록 그 빛에 대한 들어올 때 굴절과가 입사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자기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굴절과가 입사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기 현상들에 대한 공통적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 쪽에 지배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장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맥스웰 반응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맥스웰 반응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전자기 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기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지 또는 이동 상태에 있는 전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와 자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전자기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전하의 종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이제 여러분 2장 과목을 가시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개는 전하가 작용하는 공간이 전개, 그다음에 자석, 즉 자하가 작용하는 공간이 자개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실제 이것을 이용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전자기적으로 기본적인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전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왜 어렵냐? 전기에 관련된 용어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기 기기가 어렵다.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종류별로 각각의 전류도 I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IA, IC, IF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 외워야 돼요. 잘못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고 수식적으로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기호,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 하나에 대한 의미, 단위를 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그게 바탕이 되면 전기기기, 전자기학 또 다른 전기적인 학문들, 우리 전기기사에 공부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실 때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호라고 표현하고 기호라고 표현하는 내용들 공부하셔야 되고, 요거 관련돼서 단위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 묶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수식적인 연산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게 보통 우리가 스칼라라는 값이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벡터라는 값이 사용합니다. 그 벡터라는 값과 스칼라라는 값의 미분과 적분 또는 편미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모르시면 조금 더 어려워하시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수학이 필요 없는 전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학이 필요 없는 전기는 절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수학이라는 거죠. 요즘은 산수라는 얘기 절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수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공식을 강제로 외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의 접근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적분 미분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계에 대한 내용. 자, 우리 기본적으로 2장부터 5장까지는 정전계입니다. 7장부터 11장까지는 정자계입니다. 12장에는 전자계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몇 장이 비었습니까? 6장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6장은 뭐냐면 2장과 5장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장, 5장은 정전계, 7장부터 11장까지는 정자계 또는 십연자계란 말도 씁니다. 자계에 대한 내용이고,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전류. 그다음에 전부 다 2장부터 7장을 망라해서 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12장에 대한 전자계라고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자기학에 대한 기본적인 양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면, 원천량은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차지라고 표현하는 전하에 대한 값입니다. 전하는 정지한 전하, 즉 정전하라는 말이 있고요. 움직이는 전하, 동전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장에 대한 내용은 정전계, 즉 정전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대한 내용은 도체계입니다. 도체계라는 것은 전하가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그 도체계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전하, 얘가 정전하라고 표현할 거고요. 정전계라는 말을 쓰겠죠. 그죠? 정전계. 그럼 얘는
전하가 움직이면 그것도 동전계가 됩니다. 움직이는 전하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계에서의 기본 계량, 기본적인 양은 전계와 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계와 전속. 그래서 E는 전계의 세기, 전계 강도라 표시할 거고, 자, 단위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D라는 값은 전속 밀도 또는 전계의 변이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세한 의미는 표현을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자세한 의미에 대한 거는 각각 과목 들어가서 정의를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초 과목을 들었다면 가장 지금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심벌, 기호 자체와 단위만 매칭만 잘 시키셔도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 강의를 들었다는 성공적으로 강의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는 건 저 D가 뭐를 뜻하는지, D의 단위가 뭔지 이렇게 기억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계, 얘가 전계라고 한다면 자계의 기본은 B와 H라는 겁니다. 그래서 B 값이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표현할 거고,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과 테슬라라는 값을 쓰입니다. 자, 요거는 테슬라라고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세기, 자기 강도는 H라고 쓸 거고,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또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런 단위가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 매칭. 그다음에 전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부분, 자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되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 필요한, 전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전기적인 해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미 에듀윌 강의 내에 기초 수학이라든지 또는 기초 전자기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셨다면 그 강의들 다 듣고 오실 분들도 있을 거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특히 뭐 4년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은 다 기본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기본적으로 첫장 전자기학을 공부하든 회로론을 공부하든 1장에서는 무조건 단위계부터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단위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대학생들한테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비전공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전공을 갖다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 단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자기학을 공부하는 곳에는 크게 두 군데서 공부하게 됩니다. 어디서 공부하냐면 첫 번째는 공학적인 전기공학과 또는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에서 전자기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학을 공부할 때 전기공학과에서는 보통 어디까지 배우냐면요. 단위 공부하시는 부분이 정전계, 정자계, 그다음에 시변자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재 내에 있는 챕터별로 따져본다면 2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11장에서 12장에서 공부하는 부분은 어디서 많이 공부하냐면 맥스웰 방정식까지만. 그 뒷부분에 대한 실제로 뭐 전자파에 관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 쪽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전기 쪽 거의 써먹지 않아요. 근데 통신 쪽은 2장부터 11장이 진도 나가는 순간이 거의 예를 들어 1년 분량이면 진도 나가는 순간 2장부터 11장까지가 진도가 거의 3개월이면 끝납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되게 빨리 끝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 중요시 강의를 더 하냐면 12장에 가서 강의를 되게 자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되게 어렵네. 감세형 수란말 하려고 위상정 수란말 하려고 갑자기 무손실 뭐 계에서 무슨 뭐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데 문제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 다 통신 문제입니다. 전기 쪽에서는 그런 문제 사실 풀 필요가 없어요. 장이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자기학 과목 자체가 통신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 좀 생각을 가지고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책에 있다고 못할 때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전기 기사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MKS 우리 단위계를 표시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기학을 공부할 때 또는 전기학이나 학문을 공부할 때 우리 전자기학을 이해하겠죠, 그렇죠? 전자기학을 공부할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물리학에서 배우는 물리학 쪽에서 배우는 전자기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학 쪽에서 배우는 전자기학이 있는데 공학 쪽에서 다루는 전자기학은 거의 다 단위가 MKS 단위계입니다. 또는 물리학에서 배우는 단위계는 전부 다 CGS 아주 쬐끄만한 입자에 대한 단위계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위계를 얘기할 때는 자 미터 얘는 뭐의 단위입니까? 얘는 길이에 대한 단위가 될 거고요. 이 킬로그램에 대한 단위는 무게에 대한 단위. 얘는 뭐냐면 세크입니다. 세크.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초 같죠? 초. 그죠? 얘는 시간에 대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MKS 단위계라는 건 길이, 무게, 초, 길이, 질량, 무게, 길이, 질량, 시간 관련돼 가지고 MKS 단위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길이, 무게, 시간에 대한 단위를 갖다가 CGS 단위계에서 표시할 때는 CGS는 길이의 기본 단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GS는 무게의 기본 단위는 그람이 되는 겁니다. 그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 문제들이 병행해서 문제가 나오면 단위 환산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전기공학에서 기본 단위는 MKS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뭐냐니까 A, 즉 암페어, 전류의 단위까지 들어서 MKSA 단위계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은 S, 전류는 A, 그래서 MKSA 단위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단위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환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SI 단위에서 표준 접두 기호가 있습니다. 지금 10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낼 때 몇 승이냐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보통 자, 이 가운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센티미터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승입니다. 센티미터, 킬로미터 위의 승은 전부 다 플러스 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에 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킬로. 자, 그러면 1km다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 기준 단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터가 기준 단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키로가 들어갔으니까 10의 3승 미터다. 즉 얘는 1000m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1cm다. 얘를 미터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될 것이고 이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1m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점 뒤에서 몇 단계 갈 것이냐. 그렇죠?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요 10의 6승에 대한 값은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이 6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점이 맨 뒤에 있는 겁니다. 몇 단계 가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100만이죠, 100만. 그죠? 100만 값은 기본적으로 10의 6승 이거 100만 미터라고 한다면 10의 6승 미터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얘를 갖다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메가로 바꾼다면 10의 6승 메가미터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메가미터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보통 킬로미터의 단위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메가라는 말을 쓸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전기 쪽 공부할 때 메가라는 단위는 또는 용량을 표시하거나 또는 절연 저항값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킬로라는 건 여러분들 뭐 무게를 뜻하거나 또는 뭐 전류, 전압, 그다음에 무슨 뭐 용량, 전력, 뭐 길이 등등등 굉장히 많이 쓰이죠. 킬로란 말은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센치란 말은 주로 어디 부분에서 길이에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다음에 밀리란 양은 밀리볼트, 밀리암페어, 전류, 전압, 그다음에 뭐 길이, 그다음에 밀리, 헨리, 그다음에 뭐 인덕턴스의 값, 뭐 등등등에서 상당히 많이 쓰일 거니까 밀리라는 단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센치는 길이에 대한 값, 밀리, 이거 키로 상당히 많이 쓰죠. 용량 M 많이 쓰입니다. 기가란 단위는 전기 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기가란 단위는. 근데 어찌 나오면 몇 승이 되는 겁니까? 10의 9승값이다라는 거. 근데 전기 쪽이 아니라 통신 쪽이나 또는 컴퓨터 쪽에서는 기가란 단위나 테라라는 단위 상당히 많이 쓰이죠. 그죠? 네, 테라라는 단위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많이 쓰면 마이크로 페럿, 뭐 마이크로라는 단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값인데 보통 얘는 커피시턴스의 단위 또는 뭐 전압 전류 등을 포함할 때 마이크로 얘기를 많이 얘기할 거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코는 얘는 딱 어디에서만 사용할 거냐면 얘는 커피시턴스에서만 사용합니다.
거의 피코는 커피턴스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볼 수 있는 거니까 피코 얘는 커피턴스 피코 페럿이구나라고 표현되는 값이니까 그런 식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 많이 쓰는 거는 메가, 킬로, 센치, 밀리, 마이크로, 피코 이 정도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전기 및 전자의 단위, 기호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적힌 순서는요. 2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는 순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순서대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보실 때 2장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다음에 뭐 12장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2장을 딱 열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전기량, 전하의 값입니다. 이 기호는 Q라고 쓸 거고요. 얘 뭐라고 읽습니까? 자, 항상 전자기학은요, 읽는 것만 잘해도 50% 성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읽는 것만 잘해도 되니까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단위의 이름은 우리가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쿨롱. 그다음에 일과 에너지는 W라고 기호를 표시할 거고요. 얘는 뭘 씁니까? 줄이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줄.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거는 에너지 밀도. 자, 밀도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똑같은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똑같은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얘는 지금 표시된 게 어떤 값인 거예요? 면적에 대한 값인 거죠. 그죠? 그럼 면적에 대한 밀도를 계산해 볼 건데, 자,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그립니다.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세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값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봤을 때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밀도가 큰 쪽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밀도라는 건 어떤 개념인 거예요? 단위 면적당 동일한 면적당 얼마큼 많이 들어있느냐, 그게 밀도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라고 한다면 서울하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 도시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인구가 누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서울이 훨씬 더 조밀조밀하게 모여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밀도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밀도예요? 면적에 대한 밀도가 됩니다. 그죠? 면적에 대한 밀도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기호의 퍼 미터 제곱. 자, 항상 뭘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면적에 대한 단위 면적이 됩니다. 단위 면적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위 면적이라는 건 여기가 몇 미터짜리? 1미터. 여기가 몇 미터? 1미터짜리. 즉 1미터 곱한 값 얼마예요? 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1제곱미터당 얼마큼 들어있나라고 하는 게 단위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게 단위 면적당 얼마냐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제곱미터에 얼마큼 10명 10제곱미터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밀도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을 바꿔주면 단위 면적당 1이 되는 거죠. 왜? 10제곱미터에 10개가 있으니까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표정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몇 칸짜리냐면 9칸짜리입니다. 9칸짜리인데 여기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얘는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요만큼이 1, 요만큼이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를 따지면 얘는 넓이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3이 되니까 9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9제곱미터 안에 몇 개가 들어 있는 겁니까? 9개가 들어갑니다. 얘는 밀도값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밀도라는 거는 1제곱미터당 얼마큼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9제곱미터에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9개 들어있으니까 1제곱미터당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1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1제곱미터당 1개로 계산을 하려면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9를 뭘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면적이 몇이니까? 9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얘가 2개씩 들어있어요.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8개가 되는 거죠. 18개가 되는데 단위 면적당 들어가 있는 밀도값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밀도라는 의미입니다. 단위 면적당 얼마큼 들어있느냐. 단위 면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1m 곱하기 1m. 아시겠어요? 우리 앞으로 단위라는 말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전류, 단위 면적, 단위 최적, 단위 길이. 아시겠어요? 단위 전하 이런 말 쓸 건데 단위라는 말 들어가면 이때 단위란 말은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원이야 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류라는 의미는 단위 전류 몇 암페어예요? 1 암페어가 될 것이고 단위 길이 몇 암페어 몇 미터예요? 1 미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쪽이나 어디 쪽이나 단위 길이 단위 뭐 양을 뜻하면 전부 다 얘는 1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단위 무게 얼마큼이에요? 1g이에요, 1kg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MKS 단위가 쓰니까 1kg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MKS 단위의 기준으로 갔을 때 1kg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도라는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에 밀도의 기본 단위 뭡니까? 미터 삼승 값입니다. 미터 삼승이라는 의미는 어떤 값인 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무슨 값이 면적이니까 면적에 대한 값이 미터 제곱인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얼마예요? 1입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1이에요. 이게 뭐가 돼? 제가 아까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아니 면적은 당연히 알죠. 가로 곱하기 가로 세로니까. 그렇죠. 단위 면적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밀도란 개념은 단위 면적당 또는 단위 최적당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1m로 본다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게 1m예요. 여기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표현되면 자 가로 1, 세로 1, 높이 1인 얘가 뭐가 됩니까? 최적을 가지고 있는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라고 표시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너지 밀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걸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위 최적당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단위를 보셔야 되는 거죠. 얘가 길이에 대한 단위인지 미터의 길이에 대한 건지 최적에 대한 건지 면적에 대한 건지 이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 위의 단위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니까 전압이 되는 거죠. 볼트. 자, 볼트와 기본 같은 단위는 줄퍼 쿨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회로 가서 충분히 배워갖고 나오실 겁니다. 우리도 공부하겠지만 뒤에 가면 다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전력에 대한 값은 스몰 2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라지 2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게 전개도 뭘 씁니까? 기전력. 전개도 2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개도 뭐라고 표현하면 얘는 기전력 표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맥스반드 쪽에서 얘기를 할 건데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 전압의 단위도 볼트 같은 개념으로 우리 기전력 이제 기전력, 기자력 이런 말 쓸 건데 보통 기전력이라는 건 뭘 기전력이라 표현하냐면 전류를 얼만큼 많이 흘려줄 것인가, 즉 전류를 흘려주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을 기전력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자계 쪽으로 들어가면 얘는 기전력이란 말 안 쓰고 기자력이라 쓰는데 그때는 자속을 얼만큼 흘려줄 것인가라는 걸 기자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전개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 또는 뉴턴 퍼 쿨롱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선전하 뭐예요? 밀도. 면전하 밀도. 최적전하 밀도죠. 그러면 선전하 밀도라는 건 뭐를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선전하.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즉, 자, 점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됩니까? 선이죠, 그죠? 자,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점 몇 개 찍었어요? 한 개 찍었죠. 이 선에 점 몇 개 찍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찍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선전압 밀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쿨롱 퍼 미터가 된다는 거죠. 1m당 얘가 만약에 1m당 잘라놨으면 1m당 5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이 모이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면이 되겠죠. 선이 모이면 이런 식으로 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면전압 이게 이제 면전압 밀도가 될 거고요. 면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전화, 선의 전하가 몇 개 분포되어 있는지, 면의 전하가 몇 개 분포되어 있는지, 최적의 전하가 몇 개 분포되어 있는지 여기 나타나는 게 선전화, 면전화, 최적 전하입니다. 단위는 당연히 선전화 밀도니까 미터, 퍼 미터, 얘는 퍼 제곱미터. 이거 틀렸네요. 최적 전하는 퍼 미터 3승 값이 돼야 되겠네요. 됐죠? 쿨롬 퍼 미터 3승 값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읽는 거 볼게요. 선전하는 읽을 때, 자, 요거 뭐라고 읽냐면, 자, 요거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얘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B는 묵음이고요. 얘는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렇게 U자 거꾸로 되는 U자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애가 있죠. 그죠? 얘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애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읽냐면 얘를 로우라고 했습니다. 로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 로우라는 단위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전기 회로 쪽에서는 고유 저항의 기호로도 쓰이는 게 로우 값입니다. 로우 값.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로우 L이라고 하면 선전하 밀도, 로우 S라고 하면 S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전하 밀도, 로우 V라는 건 볼륨이에요. 볼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적전하 밀도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 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속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전속이라는 개념에서 요 기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삼지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포세이돈 천 같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푸사이라고 있습니다. 푸사이. 자, 그다음에 QDC에 대한 내용 다 아시겠고요. 정전 용량 C에 대한 기본 단위는 뭡니까? 페럿이라고 씁니다. 요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페럿이라고 읽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유전율에 대한 개념은 기본 유전율은 입실론이라는 개념을 쓸 것이고, 자, 이때 입실론이라는 애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값으로 쓰는데 이때 입실론 제로 값이 진공의 유전율이라는 개념으로 쓰일 것이고, 요 값은 우리가 비유전율이라는 개념으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얘 유전율에 대한 입실론 값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입실론 또는 얘를 갖다가 윕실론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통일합시다. 뭐라고요? 입실론이라고 읽자는 거죠. 입실론. 자, 이때 단위는 뭐다? 페라퍼 미터다라는 단위를 쓴다는 겁니다. 분극의 세기는 P라고 쓸 거고요. 쿨롬 퍼 미터 제곱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분극율이라는 애 뭐라고 있습니까? 얘는 이렇게 X자 좀 이쁘게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거는 카이라고 읽습니다. 카이. 그래서 분극률의 단위는 카이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전류밀도는 I 또는 J라고 쓸 거고 전기저항 R은 옴 또는 볼트 퍼 암페어다라고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은 하나하나 용어보다는 여러분들이 기호를 읽는 법과 단위에 대한 내용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G라고 쓸 것이고요. 컨덕턴스는 G라고 쓸 거고, 이때 G의 단위를 읽을 때 뭐라고 있는지 봅시다. 자, 지금 요 G에 보시면 요 모자 뒤집어 쓴 게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얘는 모우라고 씁니다. 모우. 쓸 때는 모우라고 읽을 거고요. 요 S는 지멘스라고 읽습니다. 지멘스.
근데 지금 영어로 쓰다 보니까 S 시멘스라고 썼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 읽을 때는 지멘스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발음이 아니라 독일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지멘스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고유정은 로우라고 쓴다 그랬죠? 도전율의 개념은 시그마 또는 K. 시그마 어디서 봤었죠? 앞에 있을 때 면전화 밀도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전화 밀도하고 구분을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개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같이 쓰이는 경우 있을 때 이때는 시그마를 갖다 도전율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K라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하학을 얘기할 때, 전자기하학에서 도전율을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시그마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K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K라고 쓴다 생각하시면은 이때 시그마가 뭘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면전화로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단위는 모어 퍼 메터 또는 지멘스 퍼 메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전력의 개념은 P, 자극의 세기는 M.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 뭐라고 있냐면 얘는 웨버라고 있습니다. 웨버.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자극의 세기 H는 암페어 퍼 미터 또는 뉴턴 퍼 웨버라고 읽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단위에서 자, 힘이라는 개념은 힘은 F라고 쓸 거고 단위를 뭐라고 쓰냐면 N이라고 쓸 건데 이때 읽을 때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요. 뉴턴. 그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뉴턴. 자, 그다음에 투자율은 무슨 개념으로 쓸 것이냐?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가 됩니다. 자, 얘 뭐라고 읽는다고요? 얘는 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뮤. 아시겠죠? 뮤라고 읽으실 거고 투자율이라는 개념으로 쓰일 겁니다. 얘는 헨리 퍼 메터라고 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속이라는 개념 보니까 자속은 뭐가 됩니까? 동그라미에다가 옛날에 해골바가지 그릴 때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에다 짝대기 하나 딱 그릴 건데 요거 읽을 때 자, 요거 비교해 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삼각형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그랬습니까? 푸사이라고 읽는다 그랬고요. 요거 읽을 때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냐면 얘는 푸사이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속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우리가 파이라고 읽습니다.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자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속 파이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사실은 전속은 그다지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계는 거의 자속 파이가 전류급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이제 자화의 세기부터 쭉 자화율에 대한 양이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화율의 개념은 뭐라고 씁니까? 여기 카이라고 썼죠. 카이. 그죠? 이거 어디 또 있나요? 앞에 분국률이라는 단위에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카이라는 단위는 전계에서 쓰이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분국률이 되는 거고요. 자계에서 쓰이면 자화율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 L,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H란 단위가 있죠. 이 H란 단위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헨리라고 있습니다. 헨리.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끝났고 자개도 끝났고요. 이제 이번 장은 뭐에 관한 내용이면 여기에 쓰이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전자계에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전자계는 전류 밀도. 앞에서 우리가 전개 자개까지는 전류의 개념을 봤다면 이 전자계 쪽에서는 밀도의 개념을 좀 중요시하게 봅니다. 전류 밀도 또는 뭐 전도 밀도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주파수.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RAD는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라디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오메가 값을 각 주파수 또는 각 속도 요 개념으로 쓸 거라는 거. 광속도는 C가 될 것이고요. 단위가 광속도 단위 당연히 뭐가 되는 거?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파장.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요거. 그렇죠. 람다라고 읽었죠. 람다 어디서 사용됐었죠? 앞에선 선전화 밀도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쓰인다고요? 파장, 즉 어떤 파에 대한 길이를 뜻할 때 파장이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기호가 어디서 쓰일 때는 뭐 얘 같은 경우 전기에서 쓰일 때는 선전화 밀도가 됐지만 잔자파에서 쓰일 때 또는 회로에서 쓰일 때는 뭐로 쓰이는 거예요? 파장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호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용어들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호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장으로 쓸 때 단위는 미터가 되겠지만 선전화로 쓰일 때 단위는 쿨럼 퍼 미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파수의 단위 뭡니까? F. 포인팅 벡터라는 단위가 있는데 포인팅 벡터는 자 요거 한글로 뭐라고 표시됩니까? 와트 퍼 메터 3 와트 메터 제곱이죠. 이걸 갖다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 표시해요? 뭐뭐 자 이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분의 B라고 표시합니다. A분의 B. 그럼 얘는 분수로 따지면 그냥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적인 정의로서 공부하실 때 얘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A에 대한 B 또는 A당 B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미터 제곱 W가 되니까 요게 A라고 썼죠?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기호예요? 면적에 대한 기호죠. 그죠? 근데 면적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단위 면적당. 자 W 요거 뭐의 단위입니까? 뭐라고 읽어요? 와트라고 했죠. 와트 뭐의 단위입니까? 전력이죠. 그러면 뭐 단위 면적당 전력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포인팅 벡터는 단위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전력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죠. 이게 포인팅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예요? 기호 읽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제가 그래서 단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단위만 잘 읽어도 수식이 보이고 단위만 잘 읽어도 뭐가 보입니까? 정의, 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수식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포인트 미터 P라는 애는 면적의 기호는 뭐예요? S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W에 대한 값은 뭐예요? P 값이요. 사실은 이 S분의 P라는 값이 포인트 영어로 쓸 때 얘는 파워라 일렉트릭 파워라고 쓰이지만 얘는 포인트 벡터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단위 면적당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 값이다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될 부분이 됩니다. 챕터 1부터 챕터 12까지. 그럼 챕터 1부터 쭉 보시면 1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벡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벡터에 대한 내용은 자 사실은 여기는 전자기하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자기하학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1장을 잘 해놓으시면 2장부터 12장까지 문제 푸시는데 상당히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을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2장을 여러분들 굉장히 등한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과거 시험에서는 이 벡터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한두 문제. 근데 작년 CBT 전 시험에 1회 때, 그러니까 2022년 1회가 되는 거죠. 2020년 1회 문제 때 갑자기 벡터 해석 문제가 7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죠. 사람들. 마지막 자기학 시험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추세가 되다 보니까 2회 시험도 많이 나왔고 CBT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벡터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자기학은 찍고 나오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풀기가 복잡한 경우도 있고 해석하는 게 다른 문제 푸는 것보다 해석이 한 단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벡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크기와 함께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해석하는 게 벡터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는 2장부터 12장까지 해석을 하는 기본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은 자 앞에서 말했듯이 얘 뭐에 대한 내용? 전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7장부터 10장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자개입니다. 제가 11장을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11장은 12장의 맥스웰 방정식까지 포함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자개라고 표현하는데 뭐에 따라 변하는 자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 시변자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거는 전기 기사, 전기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구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1장까지 그냥 뭐라고? 11장부터 7장부터 11장까지 자개다.
2장부터 5장까지 전개다. 그러면 전개와 자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뭐다? 챕터 6가 되는 전류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내에는 아마 제가 전부 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각 단원에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 내용 보시나요, 그죠? 예, 그 나중에 이게 제가 이걸 왜 적어드렸냐면 목차를 제대로 조금씩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여기에 뭐가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어떤 장에 어떤 게 나왔으면 그게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2장부터 5장까지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2장부터 4장까지 공부하게 되면 2장부터 4장에 대한 내용이 7장부터 9장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죠. 의미가 작용하는 의미가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7장, 8장, 9장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2장부터 4장까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똑같이 7장, 8장, 9장 가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장에 대한 내용 많이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시험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팩터가 뭐였냐면 2장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2장 문제가.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10장. 이렇게 나왔었고 요즘 들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애가 전자기. 그러니까 요 2장, 8장, 10장, 12장만 제대로 공부하시더라도 문제로 따지면 한 10문제 이상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과 뭐라고요? 집중이라고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연계되는 과목이라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 2장, 8장, 10장, 12장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학습